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96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자, 우리가 이런 문제들 가끔 나오죠. 근데 가끔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공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공부해도 맨날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한 문제 가끔 나오는 거 맞추자고 공부를 하느니 차라리 그냥 실기에 내가 전표 분기하는 거 연습하시는 거를 더 추천해 드려요.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자, 3번인데요. 2번인데요. 자, 보시면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신뢰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게 기준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이 기준서 내용들은 전부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책에도 앞머리에 정리되어 있는데 뭐 신뢰성이 있고 뭐 목적 적합성이 있고 뭐 표현의 충실성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이렇게 식으로 그렇죠? 있는데 이거를 다 이거 외우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나오면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푸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시험장에 나오셔도 그냥 과감하게 쿨하게 틀리세요. 어차피 2점밖에 안 되니까. 자, 2번 단기말 결산을 위한 장부마감 전에 다음 같은 오류 사항이 발견되었다. 오류 정리 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무엇인가? 그래서 자,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디에 영향을 미쳐야 되죠? 그렇죠. 수익이나 비용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이 있고 수익과 비용이 있는데 이 수익과 비용에 의해서 단기 순이익이 만들어져. 이 단기 수익이 어디로 가요? 자본에 있는 이익 잉여금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이제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1번은 자본에 대한 설명이니까 아니고 자, 2번은 매도하는 증권 평가손실 미계상인데 얘는 자본이죠.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내용이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인 자본으로 처리한다. 3번 그 다음에 4번부터 볼게요. 단기의 기타 대손상각비를 대손상각비로 계산한다는 건 영향이 없다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비용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고요. 영업의 수익이 있고요. 영업의 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어떤 계정인지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헷갈리시면은 공부하시면서 적으세요.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어디로 처리된다? 영업의 비용을 처리된다. 대손상각비는 판관비로 처리되는데 결론적으로 얘는 비용이니까 얘로 처리되나 얘로 처리되냐 이 차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단기매매적과 평가이익은 뭐다? 그죠? 단기손익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재고자산의 회계처리하는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자, 보면 자, 1번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를 인식한다.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대항돼야 되기 때문에 재고자산도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를 인식을 해야겠죠. 2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고요. 3번, 4번은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정리를 해주세요. 3번 정상적인 간모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인 간모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요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공부하실 때 틀리시면 안 돼요.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긴가민가 한데 근데 설치와 관련된 비용들 그쵸? 내가 원하는 이게 기준이 뭐냐면 경영진이 위도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비용은 전부 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예요. 그러니까 설치장소 준비도 경영진이 위대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A는 맞고요. B의 종합부동산세는 가장 대표적인 비용 처리예요. 그래서 여기 B번의 종합부동산세랑 D번의 재산세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얘는 무조건 나오면은 단기 비용 처리된다. 그래서 둘 다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시면 돼요. 세금과 공가금으로. 자, 그 다음에 C번의 자본의 대상인 차입원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그 은행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그 대출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이자도 뭐예요? 내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빌린 거기 때문에 이 이자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10번은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10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B번과 D번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리고 취득세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발 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연구 단계는 어떻게 한다? 비용 처리되는 거고 개발 단계는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무형자산으로 개발비로 처리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기준이 뭐 하면 어떻게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갔죠. 그쵸? 개발 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니까 연구 단계를 골라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단계를 골라보니까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1번이 되겠죠. 자, 6번 은혜 상사가 단기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를 해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4월 1일 보니까 자 4월 1일 보니까 2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고 돼 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200에 뭐 현금이나 보통예금 나왔겠죠. 자, 그다음에 8월 31일 날 보니까 중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돼 있는데요. 자, 중간 배당금 수령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그냥 내가 배당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배당금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 31일은 관련이 없겠고요. 그 다음에 12월 30일 보니까 시가는 주당 12,000원이 됐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000원만큼의 평가이익이 발생했죠? 2,000원의 평가이익이 얼마만큼? 2,000원 곱하기 200주만큼. 그래서 이렇게 평가이익이 발생했죠? 그럼 단기매매 증권은 얼마야 돼요? 200만원에다가 40도에서 240이 되겠고 평가이익은 4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배당금 수익 20만원이 뭐예요? 영업의 수익이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배당금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어요. 자, 7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해당 계정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항목은 자본 항목에서 가로이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자, 자본금은 뭐예요?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이 있었고 자본잉여금은 뭐다? 자본의 플러스 계정이다. 그러니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에 들어갈 수 없는 항목이니까 마이너스 항목인 자본조정 항목이 되겠고요. 그렇죠? 자본조정의 항목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자본,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관리적 평가손익과 아까 뭐였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차감계 정인데.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요건이 아닌 것은 이네요. 그래서 보니까 1번.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팔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구매자 책임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어야 되고요. 요거는 기존서에 있는 문장입니다. 자, 2번. 판매자는 판매한 자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판매한 자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매자는 수익 인식 요건이 되려면은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구매자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팔았는데 핸드폰을 내가 제어할 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구매자가 온전히 제어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뜻이에요. 판매한 자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으면 안 되겠죠.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즉 핸드폰이 내가 팔았으면은 그거는 구매자가 다 핸드폰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지 판매자가 그거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막 하시면 안 되겠죠. 그쵸? 자, 그런 뜻이고 3번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4번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원가 관리 회계에 관한 설명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원가 관리 회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내가 자세히 몰라도 원가 관리 회계는 뭐다? 내부 이용자를 위한 거다. 그쵸?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원가회계 또는 관리회계 또는 합쳐서 원가관리회계라고 말을 합니다. 7번 볼게요.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겠죠. 그쵸? 그 다음 원가니까 2번 경영계획 수립과 통제를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겠죠. 3번 예상과 실제 간의 차이 분석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해야겠죠. 4번 외부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내부 이해관계자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자료를 근거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강의할 때 쉽게 푸는 법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해설에는 아마 쉽게 푸는 법 말고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풀이하는 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기초는 전부 다 더하고 단기도 더하고 기말은 뺀다. 그래서 기초 더하고 단기 더하고 기말 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니까 자, 10만원에 13원 빼니까 3만원 남았는데 이 31만원 빼면 되죠? 근데 30만원이니까 만원 빼면 돼요. 그쵸? 그럼 35만원에 만원 빼니까 34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푸시면 되겠어요. 11번. 다음 중 보조 부분의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틀린 것은 이네요. 그쵸? 그래서 1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무시하므로 계산이 가장 간단하다. 맞고요. 2번. 단계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한다. 맞습니다. 자, 2번이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거예요. 그쵸? 얘는 보조 부분 간이 X, Y가 있으면 얘네 X, Y를 완전히 다 고려하는 거고요. 단계 배분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고려하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만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2번 맞는 설명입니다. 아마 요거로 많이 오답을 치우셨을 것 같은데 2번에 낚이시면 안 돼요. 3번 원가 계산의 정확성, 그죠?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 직접 배분법이 되겠고요. 4번 단일 배분율법을 보조 부분 원가를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분 기준을 적용하여 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단일 배분율이 아니라 이중 배분율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배분율법은 변동 원가를 고정 원가로 나눈 다음에 각각 다른 배분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개별원가와 종합원가 계산은 항상 자주 나오니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죠. 그쵸?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소량 생산이 아니죠. 대량 생산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은 맞는 설명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식이네요. 1번 현금 판매, 외상 판매는 그쵸,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공급시기가 되겠고요. 2번 무인 판매기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가 맞아요. 자, 3번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어떤 때다? 맞나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헷갈렸네요. 자,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예요. 그래서 반환 조건부 판매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 볼게요. 장기화물 판매 완성 후 지급 기준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전부를 실제 받았을 때가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여서 이거 구분 어떻게 하느냐면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뭐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때예요. 또는 신용카드를 긁었을 때. 요거는 뺄게요. 세금 계산서를 받기로 할 때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기화물 판매나 완성도 지급 기준을 어떻게 계약서에 쓰냐면 이렇게 써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세금 계산서 발급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 그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하고 대금은 세금 계산서 발급 후 1개월 이내 또는 30일 이내 받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30일 이내니까 1월 30일이 되겠고요. 또 얘는 7월 30일이 되겠고, 그렇죠? 얘도 1월 30일이 되겠죠? 그래서 대가의 전부를 실제 받았을 때가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데,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가 우리가 재화를 공급하는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중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 면세고요. 공급하는 건 면세죠. 그쵸? 그 다음에 복권도 면세가 되겠고 수돗물도 면세예요. 신문 광고는 신문 자체를 만들어서 파는 거는 면세인데 광고가 붙게 되면은 과세가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 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세금계산서 후 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강의 올려드린 거에 보면 세금계산서 강의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1번은 좀 어려운 내용이고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2번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게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의적 기재사항은 인정이 되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은 인정이 안 돼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부가세 강의 똑같은 세금계산서에 있으니까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모양을 기억하시면 쉽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무엇인지 아닌지도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4번은 많은 설명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그래서 1번 다음 지를 이용해서 거래처 등록에 해당 탭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그래서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2번 다음 계정 과목에 대해서 저교를 추가적으로 등록하시는 것도 쉬운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정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모든 정기분 재무제표에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가 강의 때마다 똑같이 강의를 드리는데 순서를 외우기보다는 회계순환의 원리를 터득해서 풀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굳이 안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좋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배운다? 재손이재 또는 재손이대, 옛날에는 대차대 조표라고 불렀으니까.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가고, 그 다음에 이익영 처분계산서 간 다음에 재무상태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제품 제조원가 바뀌겠죠? 운반비가 바뀌니까.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익영 갈 때는 단기순이익이 바뀌는 거고, 이익영업 처분계산서에서 재무상태표 갈 때는 미처분 이익여금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정기분 재무제표를 오류를 발견한 거를 해보겠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가기 전에 여기 있죠? 죄송합니다. 자, 재조원가 명세서. 자, 운반비가 얼마였냐면 66만원이 아니라 660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 660 하면 단기제품 제조원가 바뀌겠죠? 네, 그래서 306600으로 바뀌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자, 재계산 있는데 뭐 굳이 안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전 안 누르려고 해볼게요. 그럼 단기제품 재고정원가가 306600이니까 기억했다가 얘가 300 이렇게 된 거죠? 그쵸? 네. 맞죠? 잠시만요. 이거 열어놓고 해볼게요. 306-600000 그쵸? 306 6000 됐죠? 자,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이 9340000이에요. 그래서 9340000 9340000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2월 이익연금 가서 대차 차익이 안 나죠, 그쵸? 그래서 얘를 바꿔주시면 되는데, 자, 116400 여기 있죠? 1164000000.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대차 차익이 없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뭐 창을 다 띄워놓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적폐 입력입니다. 국민은행에서 2021년 8월 30일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500만원을 차입한 다음에 즉시 썸메이의 미지급금을 지급해왔대요. 그러니까 단기차입금을 빌리자마자 500만원을 빌리자마자 바로 미지급금을 상환했대요.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공장 이전을 위해서 신축 중이던 건물이 완공돼 취득세 등 아까 우리 이론 문제에서 봤었죠. 취득세 등은 뭐다? 얘는 자본적 지출, 그래서 유형자산이고 재산세는 수익적 지출, 단기비용, 그래서 세금과 공과를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재산세나 또는 종합부동산세는 수익적 지출이고 여기 또 써볼게요. 여기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수익적 지출이다. 그쵸? 요거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다? 자산이니까, 건물이니까 건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국민은행에서 차입한 단기차입금, 아까 차입한 단기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에서 국민은행이 이체했대요. 그쵸? 그러니까 차변에 단기차입금 500이 보통예금의 500으로 상환을 한 거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나다 영업팀 임직원들이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원천징수한 소득세 뭐죠? 개정 과목은 예수금이 되겠고요. 그쵸?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납부했네요. 그래서 미지급 BC카드로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5번 영통산업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화물 운송비 15만원이네요. 운송비니까 운반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품을 판매한 거니까 운반비,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운반비 판에 보통 예금하시면 되겠고요. 자, 6번 사채 액면 총액 2천만원, 상환기간 3년, 발행가액 2,200만원을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자, 분개할 때는 내가 발행가액이 더 크고 액면가액이 더 큰지 따져서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는데요. 요거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분개하시고 나머지 차대를 맞추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액면 총액이랑 발행가액이 있는데 액면 총액은 뭐다? 사채 장부 금액, 즉 부채의 장부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발행가액은 내가 받은 돈이에요. 그래서 분개를 해보면 자, 사채가 2천만 원을 내가 발행했어요. 그렇죠? 내가 갚을 돈이 2천만 원인데 얼마 받았어요? 2,200 받았네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얼마 할증 발행한 거예요? 200만 원 할증 발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2천만 원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개념을 잡고 분개를 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가볼게요. 새로 출시한 제품의 홍보를 위해서 판매부서에서 광고 대행사인 주 블루에게 홍보물을 배포하고 전자세금계서를 발급받았다. 그래서 해당 대금은 부가세 포함해서 8월 30일에 지급받기로 했고 미지급 계정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표 유형을 메인 매출 전표에 50일 과세에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여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광고 대행을 한 거니까 어떻게 해요? 광고 선전비 판관이 되겠죠. 판매부서니까.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인식해 주시면 되겠고 미지급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주 삼성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에 전자세금계서를 발급해왔다. 대금을 7월 30일에 보통예금으로 수령한 계약금이 있었대요. 자, 계약금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선급금은 계약금을 내가 받았을 때, 선수금은 내가 계약금을 받았을 때, 선급금을 내가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를 해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선수금을 받았으니까,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얼마 받았어요? 1,100만 원 받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전표용은 메인 매출 전표에 10일과세 매출이니까 삼성상해 하시면 되겠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여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선수금 받은 거 없애주시면 되겠죠. 선수금은 부채죠. 선급금은 자산이고 요것도 써볼게요. 선급금은 자산, 선수금은 부채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제품 매출한 거니까 얼마예요? 5천만 원이네요 하고 부가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11월 12일 선정 완료한 제품은 미국 소재법인 이베이에 11월 2일 날 직수출하기로 했대요. 자, 중요한 게 뭐다? 선정을 완료했어요. 선정 완료했으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선정 완료하지 않았어도 선적 기준일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00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16수출에 직수출하시면 되겠고 외상 매출금을 어떻게 한다? 요거 $10,000에 1,250원을 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격리부의 업무용 도서를 구입하면서 현금을 지급하고 서령문구로부터 다음같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라고 돼 있네요. 그쵸? 자, 보니까 법인세 조정 실물을 구입했는데 부가세가 없네요. 그쵸? 그래서 도서는 원래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표 유형은 메인 매출 전표고 과세 유형은 62 면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 인쇄비 현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5번 내구 신용장에 의해서 수출 제품에 필요한 원자재를 현으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래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으려면 내구 신용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발급받았대요.
매입금의 전액에 대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라고 돼 있으니까 50이 0세 돼 있고 뭐 구입했어요? 원자재 구입했네요. 1000만원. 대변에는 지급어음, 현우한테 지급해야 될 어음이 1000만원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6번. 당사가 생산한 제품 원가 35만원, 시가 50만원이며 부가가치는 제외된 금액을 매출거래처의 지원 결혼 선물용으로 사용하였다. 6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인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간주공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업상 증여, 간주공급에는 자계, 사패가 있는데 그 중에 사업상 증여다. 그래서 사업상 증여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뭐다? 시가, 내가 판매한 거와 동일하게 부가세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주공급 나올 때는 과세유형은 14건별이 되겠고요. 보시면 자, 일단은 시가가 50만원인데 부가세 과세표준이 시가니까 부가세는 얼마다? 5만원이다. 자, 그리고 내가 제품을 줬는데 내가 만든 제품을 줬죠. 그쵸? 내가 만든 재고자산인 제품을 줬으니까 제품은 얼마가 없어지면 돼요? 원가인 35만원이 없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적유는 타계정 대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직원 선물 매출거래처에 직원 결혼 선물용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순서를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부가세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품 원가 잡아주시고 나머지 계정을 판관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 문제 4번이에요. 매출처 주 네오전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이 110만원이 회수 불능하여 전액 대손상각비를 처리를 했었었는데 보니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80만원이 있었네요. 그쵸? 그러니까 수정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대손충당금 80만원이랑 나머지는 대손상각비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계정 조심하셔야 되겠죠? 외상매출금이니까 외상매출금에 대한 요거를 잡아주시면 돼요. 계정 과목 109번일 거예요. 요거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업무용 소형차인데 모닝이고 배기량이 1000cc 이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불공이 아니라 공제가 돼요. 그래서 50일 과세 부가세 대급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대급금을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꾸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한 게 계정 과목이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전자세금에서 수치가 돼 있네요. 자, 이렇게 원재료 처리했던 거를 이렇게 차량 운반구랑 부가세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5번 결산조표입니다. 기말 외상매입금 계정 중에는 미국 ABC LTD의 외상매입금 리미티드의 외상매입금 300만원 미와 2,500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이 1,150원이래요. 그래서 장부에 원래 300만원, 2,500달러에 대한 300만원이 있었는데 기말해 보니까 얼마예요? 2,500달러에 1,150원이 됐으니까 287만 5천원이 됐어요. 근데 외상 매입금은 부채죠? 부채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갚을 돈이 줄었죠. 갚을 돈이 줄었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따지셔야 돼요. 만약에 얘가 외상 매출금이었으면은 내가 받을 돈이 줄었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외상 매입금이니까 갚을 돈이 줄었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 보시고 구분하시면 돼요. 뭐 이거는 외우시고 푸시는 게 아니라 계정 과목을 보시고 내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외화 환산 이익이니까 외상 매입금이 줄었죠? 얼마만큼? 12만 5천만큼 줄었고 이만큼이 나의 이익이 되었다. 이렇게 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2021년 6월 1일에 공장 건물 중 일부를 임대했는데 일시에 수령한 12개월분 임대료 5,040만원을 전액 임대료로 처리했대요. 월할 계산을 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보니까 6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우리는 기말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만큼은 단기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만큼은 내년도에 2022년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자, 6월 1일날 보니까 이렇게 임대료 대변 904번 임대료를 5,040만원을 인식했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했냐면은 5,040만원에 나누기 12에서 420만원 매월 420만원인데 차기 수익 인식해야 될 게 얼마냐면은 420 곱하기 5하니까 2,100이죠. 그쵸? 그래서 2,100만큼을 임대료를 이렇게 없애주는 거예요. 그쵸? 대변에 인식했던 거를 없애주고 대변에 내년도의 수익을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21년에는 이 선조 수익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수익이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총 기간에는 임대료 수익이 5,040
원이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당해사업연도 법인세 등은 1,000만 원인데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자, 중간연합세액은 우리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데 친절하게 써져 있어요. 선납세금 계정을 사용하라고 돼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나머지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급하지 않은 세금이니까 우리가 미지급 세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자,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요. 차변에 법인세 등 비용 인식해 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선납세금 먼저 600만 원 내가 납부한 거 빼고 나머지만 세금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머지가 9,400만 원이 미지급 세금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400 맞죠? 제가 이거 1억으로 봤어요. 죄송합니다. 순간 헷갈렸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은 법인세가 되겠고 나머지 선납세금에 대한 나머지 미지급 세금 400만 원을 인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6번은 한번 같이 실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상반기 중 제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달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개편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손익계산서 가서 조회를 하시면요. 6월까지 조회하시면 제품 매출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1월 달에는 이만큼, 2월 달에는 이만큼, 3월에 이만큼, 4월에 이만큼, 5월에 이만큼, 6월에 이만큼인데 5월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5월이고 2억 2,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4월 말 현재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거래처니까 얘는 거래처 원장을 가셔야 되겠네요. 자, 거래처 원장 가서 4월 말 현재니까 1월 1일부터 4월 31일 4월 말일자 얘는 4월 1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잔액만 보면 되니까. 미지급금이죠. 자, 거래처 전체를 조회하시면은 제일 많은 게 남해백화점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2021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 동안 삐에로 패션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의 매수와 공급가액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매입세금 계산서의 매수와 공급가액이 나온 거는 매입세금 계산서 합격표에서 볼 수 있어요. 거꾸로 매출세금 계산서의 매수와 공급가액도 매출세금 계산서 합격표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금 계산서 합격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매입이니까 매입세금 계산서 합격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매출이었으면은 매출세금 계산서 합격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매입이니까 자, 부가지세 가시면은 매입자 발행세금 계산서 합격표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회기간이 1월부터 3월이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매입자 발행이네. 죄송해요. 제 매입자 발행은 다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어딨나? 어딨죠? 왜 없지? 있어야 되는데. 자, 왜 안 보일까요?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세미야사 합격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깔끔하게 잘 풀이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매출세금에서 합격표라고 있죠? 그 다음에 매입세금에서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한번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없네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분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별도로 조건이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 여기가 없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똑같겠죠? 자, 그래서 보면 매수와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삐에로 패션이니까 삐에로 패션 보시면은 매수는 13개고 공급가액은 2,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산회계 1급 96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